국민이 어디다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분들을 그야말로 같이 우리 함께 국민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로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벤치마킹 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그 이재명 지사의 이재명 후보의 그 정책은 지출 막 퍼준다는 그런 내용으로는 많이 국민들한테 어필이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허 후보보다 저는 부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만약에 이런 포퓰리즘적인 후보를 이러한 국민들한테 이런 배당금적 성격이라든지 국민들한테 시혜적 혹은 국민들한테 지급하는 이런 우리 복지적 성격의 자금은 오히려 우리 허 후보가 차라리 낫다. 저희 우리 국민의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보편적 복지보다는 나름대로 자립이 가능한 분들한테는 자립을 하게 지원을 하고 그것이 모자라는 분들한테 어떤 보충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의소득세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는 지급을 않고 그 소득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라는 건 아무나 우리 국민 전체에다가 연간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런 별로 쓸모도 없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분들한테 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허 후보의 공약이랄까 허 후보의 정책이 상당히 오히려 현실성이 이 시점에서 더 주장을 하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허 후보의 공약이 우리 당국은 어느 정도 상대성을 가지는데 이재명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공약이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허경영 후보에 대한 질문하실 분.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권정찬 이 후보님께 여쭤보려고 그 대선이나 이렇게 도전하실 때 보면 국민 배당금에 대해서 많이 설득력을 갖고 또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데 그 과거와 지금 현재 특히 또 하나는 이색적인 게 박정희 사상 연구소라고 지금 잘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 새로운 전략이나 구상을 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삼성에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 있을 때 반도체 아이디어를 했죠. 이래서 이제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약간 이끌어가다 봐야죠. 이제 이 회장이 박 대통령을 소개시켜서 새발운동, 자료급여 협통, 또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나라의 공장 근로자들이 정규학교를 못 가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고 또 대학을 일하면서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죠. 그와 같이 저는 제가 내난 공약이 한국 독일이 150년 걸릴 경제를 15년 만에 달성한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나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삼성이 그 당시에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병철 회장에게 20살, 18살짜리 제 아이디어가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한국 정치에도 내 공약이 30년 전에 내놓은 삼성 정책이 결혼하면 1억 주자. 그 당시에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자. 했는데 저런 돈을 어떻게 주냐? 사기꾼이다. 이렇게 내가 이제 사기꾼 누명을 썼는데 그 30년 사이에
초등학교가 3,600개가 없어졌어요. 3,600개 초등학교에다가 곱하기 1,000명씩을 곱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린애들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국민들이 놀랄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을 미리 30년 전에 출산정책을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과감하게 제시하니까 그 당시 내 참모들이 대통령 나가시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10만 원 주면 딱 맞는데 1억이 뭡니까? 1억이 두고 봐라. 언젠가 이 1억이 우리 국민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지. 근데 실제 그때 1억을 줬으면 누구나도 결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구가 그대로 유지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일본이 인구가 1.75%가 딱 되니까 일본 정부가 인구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했어요. 나라의 위기다. 2%는 돼야 되는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사람을 안 낳고 1.75%를 하니 일본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비상을 걸어가 인구 늘리는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응한 결과 일본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30년 전에 주장하는 나를 사기꾼이다, 미쳤다 이러더니 이제 와서 뭐 남녀 성비례를 동등하게 만든다고 성인지 예산은 32조, 출산 장려금으로 45조를 금년에 책정했어요. 이런 나라는 출산 예산이 한 사람당 1억 6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거를 논아주면 될 텐데 그러나 그거 주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출산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데 아이는 안 낳는 나라, 제일 적게 낳는 나라. 이런 정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대통령 후보님 말씀대로 그 세계적인 인천대교를 건설하시면서 국가 돈 안 쓰고 닌자로 유치해봐요. 그 30년 만에 그 우리가 내는 차비 내는 걸로 통과비 내는 걸로 그 다리다 나중에 시에다가 기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인천시 대한민국에 벌어주신 분입니다. 말하자면 그걸 닌자로 안 하고 국가 돈으로 했다니 그 엄두나 나겠습니까? 누가 그런 예산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그 비싼 땅값이 비싼데 그 섬을 확장해가지고 평당 60만 원대 미만으로 땅을 조성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주택난을 해결하고 아파트를 짓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런 빌딩을 짓고 그 조경을 만든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이디어맨이에요. 그날 우리 안상수 이 후보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런 분을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오늘 처음 이렇게 직접 만나 뵀지만은 항상 그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나는 안상수 후보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또 송도를 가서 있을 때마다 그 조경에 대해서 감탄을 했어요. 그 전부 우리 안상수 시장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 시장님을 만나러 가서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오늘 이렇게 참 대통령을 나가시다 보니까 나는 이런 우리 안상수 후보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정말 대통령이 될 출마할 자격이 아주 완벽하게 가졌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저의 정책은 시대적으로 욕을 먹었지만 반드시 지금 우리 국민이 이 정책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2개월 이내에 헌법 76조 1항에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을 가지고 국회 동의 없이도 여러분한테 1억씩을 2달 안에 정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청와대 결재 제1호로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하고 그 결재에 사인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국가가 채권이 정확하게 2,000조짜리 채권을 끊어서 정부가 보증하고
한국은행에서 시중에 그 돈을 풀어서 전체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100% 지급하는데 중산층까지만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1차 상류층은 그 다음 지급하게 되는데 2달 안에 중산층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긴급 재정 명령권 76조 2항을 긴급 명령권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5년도 더 걸립니다. 아마 10년 가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바로 그 역시 긴급재정 명령권으로 일단 경제기업령 발동 국민투표를 해. 국민들이 하자. 1억 받았으니까 150만 원 그것도 매달 준다니까 그것도 받겠다.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90% 이상 찬성이 나오면 국민투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 통과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로서 여론조사로서 투표비를 절약하겠다. 1조 원 정도 들어가는 투표비를 절약하는 게 어떠냐. 국민들이 동의하면 그대로 여론조사에서 바로 국민배당금을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입법부가 잠시 기능이 정지되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됩니다. 긴급 재정명령권이 비상기업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없이도 해낼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의원이 있는 당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 보고 월급 받지 마라. 보좌관 뭐 없애라. 국회의원들 보고 100명 없으니까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국민들한테 세금을 한 푼도 더 받지 않고 세금을 전략해서 70% 전략해서 국민들한테 매월 150만씩 돌려주겠다. 이거 국회의원들이 하겠습니까? 기성정치인들은 안 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상수 우리 후보님이 저와 이렇게 만났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과는 의견이 다르지만 상당히 제 공약과 저희 미래에 대해서 예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냐.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그래도 CEO로서 대표이사를까지 올라가시고 그걸 인정받아서 정부에서 국회의원으로 나가라. 또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3번 붙으시고 또 시장을 자발적으로 나가셔서 2번 붙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입지전적인 이런 분이 미래를 굉장히 가능이 어떤 사람보다 가능이 좋으시고 또 정치 운이 좋으시고 치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저와 만났다는 것. 우리 안상수 후보님의 미래에 아마 굉장한 행운이 나는 있을 거라고 더 큰 관운이 올 걸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로 만나서 참 이 기자회견도 할 수 하고 이런 자리를 우리 마련하신 우리 안상수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구현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미국 정치 속담이라기보다도 그냥 정치적으로 이런 유머가 선거 때 공약은 다 버리고 5%만 지켜라 이런 게 있어요. 뗏목을 타고 건너가서 뗏목을 버려라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공약에 너무 집착하면은 잘못하면은 임기 중에 정치를 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때는 나쁜 공약은 지키려고 애쓰고 좋은 공약은 잊어버리고 버리는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후보님 정견이나 공약이나 이런 걸 제가 다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몇 가지는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몇몇 가지는. 그런데 그것을 정말 10년 혹은 30년 전에 예견했다는 것은 대단한 통찰력인데 그야말로 지금의 우리 인구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0.84. 그리고 인구 순감이 되고 있어요. 그럼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미리 참 예견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래서 출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15살 될 때까지 잉태에서부터
15살 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거를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미 이런 회전의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또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기 시작했다는 건 큰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누구도 이 정책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것은 어느 정도 단계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갈 거냐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 자신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포퓰리즘적 정책, 소위 현금 살포적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린이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많은 어떻게 보면 생태계 조성이 돼서 거기서도 그런 산업이 발전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없어지면은 지금 학교도 없어지죠. 아이들 옷 만드는 공장도 없어지죠. 아이들 없으면 아이들 놀이터 없어지죠. 이런 게 다 경제의 또 역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산업 생태계도 그쪽으로 이렇게 순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이제 일자리 도시 주택을 500만 원대 100만 원, 500만 원대에 30평이면 1억 5천입니다. 이것을 100만 원 공급하는 거고 또 첨단 산업, 반도체, AI 혹은 배터리 혹은 백신을 비롯한 바이오 산업을 하는 단지를 조성해서 무료로 2030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무료입니다. 무료라는 게 이제 우리 허 후보님의 개념이랑 비슷한 건데 다만 무료로 해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런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빌려주는데 그 무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라는 게 세상에 무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다만 논이 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유휴농지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중에 3분의 1은 대지로 분양을 하고 그 분양된 대금으로 산업단지를 공짜로 우리가 기반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로 준다는 겁니다. 어디야? 무료로 하늘에서 떨어져서 돈이 떨어져서 조성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영 기법, 행정의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아까 그런 아이들 출산지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도 과감하게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공약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서 열거하진 않더라도 또 하나 좋은 접근은 뭐냐? 이 예산을 전략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행정용어는 전달 체계를 간략화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우리 허 후보님은 그냥 막말로 무식하게 그냥 도둑놈들이 70%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많이 띄워먹는 거예요. 많이 새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간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간 거예요. 공무원 수를 늘려서 단계마다 이게 흘리고 막말로 띄워먹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은 거칠지만 당연히 가야 될 길이다. 공무원 줄이고 하면서 중간에 새는 돈을 아끼고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은 같은데 그거를 감히 얘기 못하지만 저는 이 경제범들한테는 이것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아주 벌금이나 이런 거를 과하게 해야죠. 물론 과하게 해서 그것을 국가 예산에 투입하든지 우리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하는 게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서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죄형 법정주의나 여러 가지 따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비상시국이에요. 굶어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유연성 있게 하는 행정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취택이 가능한데 사실 허 후보님이 그걸 오래 전서부터 그거를 주장도 하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어떤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런 국민들도 굉장히 감사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질문을 받을 텐데요. 그 받기 전에 그 두 분이 이 말에 한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안상수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기 논어에 보면 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걸 부끄러워해야 된다.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걸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런 걸 어릴 때 내가 사서오경을 떼면서 배웠기 때문에 만약에 내 공약을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해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말한 이 결혼하면 3억, 애기나무 5천만, 대통령 취임 2개월 안에 1억, 그리고 매월 18세 이상에게 150만 원씩 평생 지급, 요 4가지 목숨을 걸고 대통령이 되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논어를 몰라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말을 앞세우는 공약이지만 이것은 우리 국민이 지금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 공약은 정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세금을 줄이고 우리 안상수 의원님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이 국가 예산이 공무원 수도 많이 그렇지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100% 저는 지켜야 그 분자 소입의 소리를 안 듣고 역사에 오점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숨가쁘게 요새 인천대교 우리 안상수 시장이 만든 그 인천대교에 그 자살하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그래요. 그래 한 사람이 뛰어내면 그 다음 사람이 뛰어내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릴레이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데 공약만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안 지키면 나중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킬 것이고 또 오늘 이렇게 저의 정책을 알아보시고 또 이렇게 오시게 된 우리 안상수 후보님에게 앞으로 행운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씩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후보님 고향 지부사인 경남일보 하성기자입니다. 질문은 제가 안상님께 드리겠습니다.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땅이 쓸만한 땅들은 전부 다 가격이 너무 높아요. 난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국난에 가까운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2030의 일자리 문제고 2030이 일자리가 없죠.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이고 또 중소기업은 다 이제 좀비기업화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2030을 위해서 그렇다고 2030이 지금 정말 70%가 대학을 졸업을 한 상황에서 상당한 수준의 일이 아니면 훌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차 산업의 본관, 4차 산업에 해당하는 그런 부품 소재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약 한 3천억 불 정도 수출이 됩니다. 이 관련된 부품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영역을 넓히자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대도시 주변에 있는 논을, 유휴 농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휴 농지를 대지화해서 1억 평이라 가정하면 그 중에 3천만 평을 아파트 단지로 하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평당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3천만 평이면 60조가 됩니다. 60조. 그런데 또 우리 논이 20만 원짜리를 한 40만 원 정도의 부과해서
전기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하면은 60만 원이 되는데 60만 평을 1억 평을 하면 이것이 60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60조의 대지가 분양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60조라는 조성 자금을 주택단지에서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7천만 평이 공짜로 무료로 땅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상으로 30년 임대를 해준다면 우선 요소 비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지는데 여기다가 정부에서 기술 지원이다, 자금 지원이다, 대출이다, 혹은 마케팅이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생태계화해서 지원하면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값이 싸기 때문에 땅값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파트 건설하는데 400만 원이니까 따라서 거기 땅값 100만 원은 500만 원대도 됩니다. 지금 서울이 아파트 값이 분양도 50만 원이 넘잖아요. 지금 지방도시도 2천에서 3천인데 단돈 500만 원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공성공들이 거기서 일자리가 있으면서 아파트가 생기는 그러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거기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산 안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이제 일부 분도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마 절반은 문 닫을 겁니다. 지금도 명동이나 신천에 가봐도 30%가 문 닫았는데 남아있는 데들도 왜 문을 열고 있느냐. 문 닫으면 보상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죽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경제 생태계가 내수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갈 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대도시 주변에 산자락을 개발했는데 약 5억 평을 개발합니다. 아까 노는 1억 평이지만 사는 지금 노는 우리나라가 24억 평입니다. 그중에 1억 평이라는 것이고 사는 192억 평입니다. 그중에 5억 평 정도 나오니까 얼마 안 되죠. 이 부분에서 500평씩만 나눠줘도 이거를 빈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500평씩 나눠줘도 이것은 100만 평이 됩니다. 100만 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우리 정말 완전히 망해서 오가지 없는 분들이 가서 스마트 농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스마트 농업을 하면서 집은 집대로 한 30평짜리 전원주택을 건드리려면 서울에서 또 이주가 가능하고 대도시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마트 메가시티에서 100만 원, 또 우리 이런 영농단지에서 100만 원씩 200만 원만 만약에 지방에다 대도시 주변에다 하게 되면 자연히 집값이 떨어집니다. 정상화가 되죠. 떨어진다는 것보다 수요가 가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러한 말씀이고 또 이것을 건설하는 수많은 건설공사가 생기게 됩니다. 스마트 시티하고 또 이런 영농단지를 만드는 거 그렇게 되면은 또 역시 직장을 잃거나 가게 문을 닫은 그런 자영업자들이 가서 일당을 받고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1920년도에 미국의 제1차 불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호거댐을 막아서 경제 불황을 극복한 그런 사례가 우리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입니다만 이렇게 길어서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짧게 어떻게 하냐고. 저는 짧게 못해요. 마지막으로 허경영 총장한테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한국무장방송 TV뉴스 최근 기자입니다. 아까 허경영 후보님께서 대통령 대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법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해 헌법 76조 1항의 긴급 재정명령권은 이승만 대통령이 15번을 했어요. 6.25 전쟁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9번 했습니다. 그 중에 사체 동결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그냥 돈 있는 사람한테 시달려가지고 농사지어서 뭐 이래봐야 그거 갚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모든 국민의 사체를 동결해버립니다. 국가가 떠났어요. 이번에 제가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긴급재정명령은 이승만 대통령 15번, 박정희 대통령 9번,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1번.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실명제를 여야의 한마디 논의 없이 엄밀하게 청와대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대통령 긴급재정 명령권으로 했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원래 이 긴급재정 명령권을 발동하고 나면 사후에 국회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한 번도 그 절차를 거친 대통령이 없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긴급재정 명령권 그 자체가 그냥 성공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실패했을 때는 그걸 따지겠지만 국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하고 뭐 다시 보고해라 다시 결제하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긴급재정 명령권은 국회와 충돌이 없어요. 국회의원들도 그 보좌관들도 비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력을 받아가면 미성년자 만인 성인이 집에 5명 있으면 5억이 생겨요. 그리고 애들 결혼하면 3억이 생겨요. 결혼 안 한 애 3명 있으면 9억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 한 가정이 10억 미만이 생기는데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채 동결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2,000조입니다. 이제 1,900조가 넘어섰는데 이 2,000조 가계부채가 1년에 100조 정도 이자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일본은 국채가 238%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채가 국가 채권이 40%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공무원들이 국채를 늘리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체면을 키우느라고 이자를 부담하는 민간인들 2,000조의 사채에 시달립니다. 가계부채.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2,000조를 발행하면 국채 비율이 100% 올라갑니다. 100%. 우리 GDP 2,000조이기 때문에 100% 올라가니까 140%가 돼요. 그러면 일본보다 그래도 100%가 적어요. 예. 그러면 미국 수준과 중국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대신에 일본은 가계부채가 50%, 58%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계부채가 100%, 국가는 빚이 없어요. 예. 우리는 단기 외채가 지금 빨리 갚아야 되는 단기 외채가 1,600조예요. 근데 우리가 해외 자산 보유가 1,900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IMF 때는 200억 불 때문에 우리나라 IMF가 왔는데 한국은행이 단기에 갚아야 될 돈이 600억 불. 근데 국가가 가지는 돈은 100억 불도 안 되니까 IMF가 왔죠. 우리는 그 돈을 200억 불 빌려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기업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경제를 스탠포드에서 나온 경제학자, 하버드대에서 나온 경제학자, 이런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는 못 살립니다. 우리나라는 특수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사채 동결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는 우리 이웃의 빚을 내 빚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가 강한 나라라서 이 국민의 이 빚을 한 번 정도는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1억씩을 성인들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애들 결혼도 하고 빚도 좀 갚고 애들이 무슨 코인이다 뭐다 해서 청년들이 대학 등록금 합작으로 이자도 못 내고 원금도 못 갚고 전부 신불자가 젊은이 위주로 신불자가 생겨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가 긴급 재정 명령권과 비상기업에 준하는 긴급 경제명령을 헌법 76조 2항 이 1항과 2항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아주 살기죠. 그 은행에 내는 이자를 국채는 이자가 안 나가니까
40%가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채권에 사인하면 됩니다. 2,000조 발행 사인하면 이자 안 나갑니다. 장부상하면 한국은행에서 현금화하지만은 국가가 보증을 서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발행하지만 실제 그동안 다시 은행으로 많이 흡수돼 가계부채가 이자 나오는 갚아버리니까 가계부채를 갚아주니까 결국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거의 없어요. 인플레 안 생깁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내려가는 이런 현상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 현 경제는 정말로 제가 국가 1억씩 주고 국민 배당을 줄 경우는 우리는 디플레이션 아주 살기 좋은 국가 그런 국가로 들어서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상수 후보님하고 뭐 이런 저희가 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이 우리나라의 아주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인터뷰를 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송도와 인천대교와 또 우리 안상수 시장은 인천에서 중국까지 나중에 다리를 인천대교 그런 걸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참 이렇게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이 지도자들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만난 거에 대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고요. 기자분께 세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두 분이서 오늘 기자간담회 끝나고 안상수 후보는 자신의 저서인 문제는 근대야 문제다 이 책을 전달하고 그리고 허경영 후보는 허경영 후보의 얘기를 다룬 완전수준 전사로 서로 맡겨나기로 했는데요. 이게 선거법에 뒤에 조건이 있어가지고 생략을 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에 안상수 후보도 허경영 총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허경영 후보께서 안상수 후보 캠프를 방문하고 송도 신도시와 인천대교를 둘러본 다음에 국교소통관에서 2차 신도소동을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정해진 대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자회 했던 데는 바깥에 비가 와가지고 원래 여기서 롤러스를 타고 두 분이 여기 하늘궁 경내를 이렇게 둘러보실 때 기자분들을 위해서 버스를 준비해놨는데 비가 오셨으니까 그 버스 타서 그래도 취재하실 사람 취재하시고요.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와. 뒤에서 지켜요. 아니, 후보님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롤스로이스 타고 기자분들은 가족 분들은 여기 버스로 남북 간의 교류가 통일되고 800만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들이 연합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G2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공간이 이런 물리적 공간보다도 사이버 공간이라든지 여러 이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와 같이 우수한 그러한 민족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우리 허경영 후보 같은 아주 예지력 있는 분들이 좋은 안을 내시고 저희들이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잘 결합해서 국가 결의를 이끌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두 분은 대한민국의 고수신데 고수는 잘 만나셨습니다. 아주 최고의 썸, 최고의 케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미국 동포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허경영 대통령 대선 후보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우리 해외 교포 여러분들이 늘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데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 이
안상수 후보님하고 협조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교포들이 동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국민들과 똑같은 처우를 해서 1억 주는 것도 똑같은 국민들과 같이 1억을 드리고 150만 원 드리는 것도 똑같이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외교관으로서 세계 저희가 만약에 손을 잡고 한국을 이끌어 간다면 5년 이내에 세계 경제대국 1위에 나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안상수 후보님 같은 분은 그 실물 경험이 또 많으시고 한국 경제를 경제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회사의 대기업의 CEO부터 대기업의 모든 민간 기업의 그걸 두루 거치고 또 국회를 거치고 또 이렇게 행정을 거친 그런 분이시니까 이런 분과 제 아이디어가 서로 합쳐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되는 게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우리 해외 교포 여러분도 목에 힘주고 다닐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